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고고한 기품을 자랑하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민진사 댁이었답니다. 민진사는 대쪽 같은 성품과 깊은 학문으로 임금의 신임마저 두터운 학자였지요. 그의 집 사랑채는 늘 올곧은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명성은 한양 땅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빛나는 가문의 중심에는 보석처럼 아리따운 외동딸 민채윤이 있었습니다. 채윤은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고운 자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교수였지요. 희고 고운 피부에 맑고 깊은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여염집 교수들과는 달리 시서화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먹을 갈아 시를 짓는 것으로 시작해 저녁이면 정혼자인 이현 도련님을 떠올리며 수줍게 술을 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현 도령은 명망 높은 판서, 대개 자제로 용모가 준수하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 채윤과는 천생연분이라 칭송받는 인재였지요.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약조로 정혼한 사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채윤아, 보름 뒤면 내가 드디어 내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이 오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얻는 기분일 게다. 이현은 채윤의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채윤의 두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그녀는 이현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것이 채윤이 그리던 소박하고도 찬란한 미래였습니다. 몸종인 월하는 그런 채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또 이리 귀한 비녀를 보내셨습니다. 한양 땅에서 우리 아씨만큼 복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월하의 말처럼 채윤의 삶은 한 점의 그늘도 없는 비단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손에 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지요. 혼례를 꼭 닷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채윤은 어머니와 함께 혼례에 입을 화롯의 자수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채윤은 문득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찬란한 행복의 정점에서 그녀의 운명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숨겨두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민진사 댁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밤중 잠든 온 집안을 깨우는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십수명의 의금부 관원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민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관원들을 이끌고 온 금부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교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민진사, 그대를 영모죄로 체포하라는 어명이요. 썩 오라를 받으시오. 영모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내 평생을 오직 성상폐하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거늘 감히 나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다니. 민진사는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채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한순간에 영모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그녀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금부도사는 수색을 명했고 관원들은 민진사의 사랑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관원이 서안의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찾아 들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역모를 꾀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현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용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필체가 분명 아버지 민진사의 것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아니다. 저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함정이다. 민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횃불 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채윤의 정혼자인 이현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요. 걱정 말 거라. 채윤아. 분명 오해가 있을 게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진사어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다. 채윤은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그나마 이현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진사는 의금부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국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그는 옥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옥졸은 그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했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영모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민씨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채윤의 찬란했던 세상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지옥의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채윤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의 가문은 멸문을 당하는 것이 국법. 민진사 댁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가문의 모든 사람은 관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최고의 규수아씨였던 채윤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딸, 천하디천한 노비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몸종어라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다른 가솔들과 함께 저작거리의 노비 시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지요. 쯧쯧. 저렇게 고운 얼굴로 역적의 딸이었을 줄이야. 압이 잘못 만나 신세 조졌구먼. 채윤은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견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어느새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그녀를 사들인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민진사와 상권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교활한 상인 장주부였지요. 그는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헐갑에 채윤을 사들였습니다. 명 높은 민진사 댁아씨를 내 집종으로 부리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채윤은 월화와 함께 장주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고결한 양반가와는 모든 것이 다른 탐욕과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같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장주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붓을 잡던 곱디 고운 손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다른 노비들과 함께 축축하고 냄새나는 행랑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지요. 잠이 들면 아버지의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고분고분하게 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인 노비인 척 연기하며 장주부 집안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과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몇백, 몇천 배로 되돌려주리라.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달을 보며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노비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채윤은 조금씩 장주부 집안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어수룩한 노비로
밤에는 예리한 관찰자로 살아가며 이 집안에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단서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유는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뒤뜰의 장독대를 살피러 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두런거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낮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장주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정혼자였던 이현이었습니다. 의아함도 잠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채윤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도령. 이번 일은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민진사의 필체를 똑같이 베껴 영모서신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게야. 장주부가 기름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현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주부 어른이야말로 그 서신을 민진사의 서안에 감쪽같이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민진사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주부 어른의 것이고 저는 주부 어른의 힘을 빌려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만 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게다가 덤으로 저 고고하던 민씨 가문의 계집까지 내 집 노비로 들어왔으니 참으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계집은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첩으로 내어주겠네. 채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믿었던 정혼자. 악몽 속에서 유일한 비디라 여겼던 그가 바로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채유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비열한 얼굴, 결코 잊지 않으리라. 채윤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인간적인 감정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반드시 두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리라. 그녀의 순수했던 영혼은 그 밤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그 밤, 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바로 이현과 장주부, 두 원수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복수의 계획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숨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빼앗아 자신이 겪은 절망을 고스란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발 아래에 꿀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윤의 행동은 더욱 주도면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노비인 척 연기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온갖 구박에도 군소리 없이 따르고 장주부 앞에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겁먹은 모습을 보였지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집안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순한 양 같은 모습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변화를 알아챈 것은 몸종 월화뿐이었습니다.
아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월아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채유는 월아의 손을 잡고 그날 밤 엿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아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천한 목숨, 아씨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채윤은 월아의 충심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복수의 길을 함께 걸어줄 단 한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월아야, 너는 이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저 악인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두 여인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명은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주인을 향한 충심을 지키기 위해. 비록 신부는 노비였지만 그들의 의지만큼은 그 어떤 대장부보다도 강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장주부의 집에서 두 여인의 처절하고도 위험한 복수국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답니다. 채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장주부의 집에 낯선 사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원도에서 약재와 비단을 떼어다 파는 행상이라 소개했지요. 사내의 이름은 권도훈. 그는 장주부와 거래를 트고 싶다며 아주 질 좋은 인삼과 값비싼 명주를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장주부는 그의 씀씀이와 당당한 태도에 흡족해하며 그를 사랑채로 맞아들였습니다. 채윤은 노비로서 손님 시중을 들기 위해 차를 내가게 되었지요. 그녀가 찻잔을 들고 사랑채에 들어섰을 때 권도훈이라는 사내와 처음으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그저 평범한 행상인 같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눈빛.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예리하고 깊은 눈빛은 결코 장사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면서도 그 안에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지요. 채윤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며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권도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차를 들고 들어온 연호비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흙먼지 묻은 얼굴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이글거리는 그 눈빛. 그는 한눈에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권도훈은 며칠에 한 번씩 장주부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장주부의 비위를 맞추며 능숙하게 거래를 이어나갔지만 그의 진짜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눈초리로 주변을 관찰했고 특히 채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채윤 또한 그를 경계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일까? 혹시 장주부나 이현과 또 다른 음모를 꾸미는 자는 아닐까? 그녀는 권도훈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앞에서는 더욱 몸을 사리며 어리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원수 이현의 손길은 채윤의 숨통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는 장주부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노골적으로 채윤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지요. 채윤아, 내가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는 것을 안다. 내 너를 불쌍히 여겨 내 첩으로라도 거두어 주마. 이리 와 내 술잔을 채워보거라. 채윤은 속에서 치미는 역겨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그의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을 때마다 온몸의 살가죽을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복수는커녕 원수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채윤은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월아와 함께 며칠 밤낮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담벼락이 낮은 곳, 경비가 가장 허술한 시간, 그리고 도주 후 숨을 곳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어느 달 없는 금음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담요를 찢어 만든 밧줄을 이용해 간신히 높은 담장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과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자유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양도성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장주부의 간호들이 횃불을 들고 말을 달려 그들을 추격해왔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탈출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여인의 연약한 발로는 말의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지요. 그들은 결국 강변의 갈대밭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장주부의 집으로 다시 끌려온 채윤과 월아에게는 지옥 같은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천한 계집이 감히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 내년에 그 오만한 길을 오늘 내가 완전히 꺾어주마. 장주부는 분노의 차채찍으로 직접 채윤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찢기고 피가 튀는 고통 속에서도 채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도끼 어린 눈으로 장주부를 노려볼 뿐이었죠. 그녀의 꺾이지 않는 눈빛에 오히려 장주부가 섬뜩함을 느끼고 매질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채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행랑 구석에 버려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행상 권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뒤 채윤의 곁에 작은 약병 하나를 몰래 내려놓았습니다. 죽는 것은 가장 쉬운 복수여. 살아남아 직접 갚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복수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채윤은 그의 의미심장한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나의 마음을...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탈출에 실패하고 모진 매질까지 당한 후 채윤은 자신의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더 교활하고 대담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현의 역겨운 제안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첩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기로 한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이현이 찾아온 날 그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로 애원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도련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 천한 목숨, 이제 기댈 곳은 도련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채윤의 처연한 모습에 이현의 삐뚤어진 정복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때 하늘처럼 우러러보던 고고한 아씨가 자신의 발치에서 애원하는 모습에 그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지요. 짐작 그럴 것이지. 좋다. 내 너를 별채에 머물게 해줄 터이니 오늘부터 몸단장을 깨끗이 하고 나를 기다리거라. 그렇게 채윤은 장주부의 집별체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누더기 옷 대신 비단옷이 주어졌고 굳은 일 대신 이현의 시중을 드는 일이 그녀의 몫이 되었지요. 겉보기에는 노비에서 첩으로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채윤은 밤마다 이현이 건네는 술잔을 채우며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교태를 부렸습니다. 속에서는 구역질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었지요. 그녀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이현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고 자신의 속내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장주부와 함께 벌이는 불법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술에 취해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습니다. 채윤은 그의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서재를 몰래 뒤지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목표는 장주부와 이현의 비리를 증명할 장부나 서신 같은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월하는 채윤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채윤이 몰래 빼낸 정보들을 행상으로 위장한 권도훈에게 비밀리에 전달했습니다.
월라는 점차 권도훈이라는 사내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는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정보망은 놀라울 정도로 넓고 깊었습니다. 채윤과 월하, 그리고 권도훈,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현과 장주부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한 번에 낚아챌 촘촘하고도 질긴 복수의 그물을 말입니다. 아슬아슬한 적과의 동침 속에서 파멸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권도훈은 월하를 통해 채윤이 목숨 걸고 빼내온 정보들을 받아볼 때마다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몰려 노비로 전락한 한낱 여인이 거대한 악의 속을 한복판에서 이토록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녀가 보내오는 정보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장주부와 이현의 범죄 행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들의 이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권도훈의 정체는 평범한 행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의 특명을 받아 암행으로 부패한 관리와 토호들을 척결하는 의금부의 비밀 도사, 즉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장주부의 악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그를 수사하기 위해 행상으로 위장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민진사의 억울한 영모 사건과 그 배후에 장주부와 이현이 있다는 사실까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그들의 교활한 수법 때문에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채윤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권도훈이 놓치고 있던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권도훈은 채윤을 그저 유용한 정보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그녀의 용기, 그리고 원수의 품에 안기면서도 복수를 계획하는 그녀의 처절함. 그 모든 것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역시 과거에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한 강직한 성품 때문에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 자신과 같은 억울한 희생양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요. 그는 채윤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도훈은 채윤을 단순한 정보원이 아닌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자 지켜줘야 할 여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 정보 조직, 흑월단을 총동원하여 채윤이 보내온 정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주부와 이현의 주변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윤 또한 권도훈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네주는 정보들은 때로 관청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었고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위험한 인물임을 알면서도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복수의 길을 걷고 있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미 운명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채윤의 위험한 이중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현 앞에서 완벽하게 사랑에 빠진 척 연기하며 그의 신뢰를 얻어냈고 마침내 그의 서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허락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았던 조작된 영모 서신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의 서재는 수많은 책과 문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윤은 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며칠 밤낮으로 서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교활한 이현은 이미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린 듯 했지요.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채윤은 서안의 가장 아래쪽, 잘 쓰지 않는 낡은 벼루 밑에서 우연히 얇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베껴 쓰는데 사용했던 숫자지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들어 햇빛에 비춰본 순간 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습자지에는 희미하게 글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썼다고 알려진 영모 서신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내기 위해 수백 번을 연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이 얼마나 공들여 아버지의 필체를 위조했는지 알 수 있는 명백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찾았다. 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이현과 장주부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습자지를 자신의 옷솜에 깊숙이 감추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외출했던 이현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서재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냐? 무언가 숨겼지. 썩 내놓아라. 이현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뒤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채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바깥에서 다급한 외침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창문 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어딘가에 큰 불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현은 당황하여 채윤을 놓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혼란에 빠진 집안, 그 아수라장을 틈타 채윤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증거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났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물동이를 나르며 비명을 질렀고 이현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 틈을 이용해 채윤은 연기에 몸을 숨긴 채 담벼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현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가 담벼락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휙 나타나 그녀의 발을 잡았습니다. 나다. 어서 이쪽으로. 권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채윤을 이끌고 아무도 모르는 개구멍을 통해 집 밖으로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에 이르러서야 채윤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불은... 혹시 당신이... 권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다. 시간을 벌어줄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소. 그의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깊었습니다. 그래, 아직 내 곁에는 월화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복수를 돕고 위험에서 구해주었던 권도훈. 그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채윤은 텅 빈 집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채윤이 아버지의 묘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길 위에서 익숙한 인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관복이 아닌 단정한 선비의 옷차림을 한 권도훈이었지요. 그간 강령하셨소? 어색한 침묵 끝에 권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나리께서도 평안하셨는지요? 채윤 역시 낯선 존칭을 쓰며 답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함께 목숨을 걸었던 동지였지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권도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역시 그대와 같은 아픔을 겪었소.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강직한 성품의 관리였으나 부패한 세력의 모함을 받아 영모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아 신분을 숨긴 채 피나는 노력 끝에 의금부 도사가 되었고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처음 그대를 보았을 때 꺾이지 않는 그대의 눈빛에서 나의 과거를 보았소.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지? 그대의 복수를 돕는 것은 어쩌면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오. 그의 고백의 채유는 비로소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깊은 연민과 신뢰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거대한 공허함의 한 구석이 그의 따뜻한 이해로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채윤의 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권도훈은 걸음을 멈추고 채윤을 향해 진중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채윤 아씨. 이제 복수는 끝났소.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을 되찾을 때요. 아직은 힘들고 아프겠지만 그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싶소. 그것은 너무나도 진심 어리고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채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재가 덮여있던 자리에 아주 작고 따뜻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권도훈의 고백은 채윤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랑. 그것은 그녀에게 배신과 고통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정혼자였던 이현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지요. 하지만 권도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채윤을 찾아와 텅 빈 집의 굳은 일을 돕고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릴 때면 아무 말 없이 어깨를 빌려주었고 그녀가 악몽에 시달리는 밤이면 밤새도록 대문 밖을 지키며 그녀가 편히 잠들기를 기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채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도훈과 함께 있을 때 복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작거리를 거닐며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시냇가에 앉아 시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리, 저는 아직 누군가를 다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에 남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요. 권도훈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관의 손답게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소. 서두를 필요 없소. 그대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소. 100년이라도, 1000년이라도.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시오. 나의 이 마음은 결코 그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오. 그의 변치 않을 것 같은 굳건한 눈빛 앞에서 채윤은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 새로운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복수의 기억을 가슴 한쪽에 묻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남자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채윤의 수줍은 대답에 권도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사랑의 시작이자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복수의 길이 아닌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권도훈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채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유지를 잇기로 마음먹었지요. 아버지가 그러했듯 올곧은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채윤은 먼저 되찾은 가문의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서원을 세워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동들이 마음껏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서원에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었지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다시 민씨 가문의 담장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채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가문이 재건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장주부의 고리대금업으로 고통받았던 백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빈문서를 불태워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미천을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하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에 불타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용서와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과정 속에서 그녀 자신의 깊은 상처 또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양반들은 노비 출신이었던 그녀를 멸시하며 손가락질했고 그녀의 선행을 위선이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권도훈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세상은 원래 빛나는 것을 시기하는 법이니까. 그대의 빛이 너무 밝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것뿐이요. 그의 믿음과 지지 속에서 채윤은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날카로운 아씨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의 아픔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지혜롭고 자비로운 여인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잿더미가 되었던 가문을 더욱 의미 있고 고결한 방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채윤의 이름은 한양 땅에서 새로운 의미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모죄인의 딸, 비운의 노비가 아니라 억압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운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그녀가 세운 서원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그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은 백성들은 대대손손 그녀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채윤과 권도훈은 마침내 백년가약을 맺고 슬아의 아들, 딸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지요. 권도훈은 조정에 나아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힘쓰는 청백리로 남았습니다. 채윤은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현명한 조언자로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함께 말을 타고 예전에 처음 만났던 장주부의 집터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한 그곳을 보며 채윤은 씁쓸하게 미소 짓곤 했지요. 가끔은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그 지옥 같던 날들이 정말 저에게 있었던 일인지. 그러면 권도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악몽은 모두 끝났소. 이제 당신의 삶에는 행복한 꿈만이 가득할 것이요. 내가 그리 만들 테니. 노비로 전락했던 한 아씨의 운명. 그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주저앉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복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했고 사랑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으며 나눔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지요. 그녀의 이야기는 훗날 억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민채윤이라는 한 여인의 삶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저작거리의 아이들에게 그녀의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의 목소리 너머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채윤과 권도훈, 그리고 한양의 북촌,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고고한 기품을 자랑하는 집이 있었으니 바로 민진사 댁이었답니다. 민진사는 대쪽 같은 성품과 깊은 학문으로 임금의 신임마저 두터운 학자였지요. 그의 집 사랑채는 늘 올곧은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명성은 한양 땅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빛나는 가문의 중심에는 보석처럼 아리따운 외동딸,
민채윤이 있었습니다. 채윤은 아버지의 총명함과 어머니의 고운 자태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교수였지요. 희고 고운 피부에 맑고 깊은 눈,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보는 이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채윤은 여염집 교수들과는 달리 시서화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사리 분별이 뚜렷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하루는 먹을 갈아 시를 짓는 것으로 시작해 저녁이면 정혼자인 이현 도련님을 떠올리며 수줍게 술을 놓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현 도령은 명망 높은 판서, 대개자재로 용모가 준수하고 글재주 또한 뛰어나 채윤과는 천생연분이라 칭송받는 인재였지요.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약조로 정혼한 사이였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애틋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채윤아, 보름 뒤면 내가 드디어 내 사람이 되는구나. 그날이 오면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얻는 기분일 게다. 이현은 채윤의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채윤의 두 뺨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었지요. 그녀는 이현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고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가 되어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것이 채윤이 그리던 소박하고도 찬란한 미래였습니다. 몸종인 월하는 그런 채윤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아씨, 도련님께서 또 이리 귀한 비녀를 보내셨습니다. 한양 땅에서 우리 아씨만큼 복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월하의 말처럼 채윤의 삶은 한 점의 그늘도 없는 비단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까지 손에 쥔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지요. 혼례를 꼭 닷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분주했고 채윤은 어머니와 함께 혼례에 입을 화롯의 자수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난초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채윤은 문득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다는 생각에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찬란한 행복의 정점에서 그녀의 운명이 가장 어둡고 차가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때로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숨겨두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민진사 댁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밤중 잠든 온 집안을 깨우는 요란한 고함 소리와 함께 십수명의 의금부 관원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집안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행패인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민진사가 호통을 쳤지만 관원들을 이끌고 온 금부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교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지요. 민진사. 그대를 영모죄로 체포하라는 어명이요. 썩 오라를 받으시오. 영모라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내 평생을 오직 성상폐하와 이 나라를 위해 살아왔거늘 감히 나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다니. 민진사는 기가 막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원들은 그의 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온 채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가 한순간에 영모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그녀는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금부도사는 수색을 명했고 관원들은 민진사의 사랑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관원이 서안의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누런 종이 뭉치 하나를 찾아 들고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영모를 꾀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종이에는 현 임금을 폐하고 새로운 용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끔찍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필체가 분명 아버지 민진사의 것과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아니다. 저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함정이다. 민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했지만
그의 외침은 횃불 타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채윤의 정혼자인 이현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지요. 걱정 말 거라. 채윤아. 분명 오해가 있을 게다.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진사어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다. 채윤은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그나마 이현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진사는 의금부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국문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그는 옥사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옥졸은 그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혀를 깨물어 자결했다고 보고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영모죄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고 민씨 가문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이었습니다. 채윤의 찬란했던 세상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지옥의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채윤에게는 더욱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모죄인의 가문은 멸문을 당하는 것이 국법. 민진사 댁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었고 가문의 모든 사람은 관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최고의 규수 아씨였던 채윤은 하루아침에 죄인의 딸, 천하디천한 노비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몸종월화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다른 가솔들과 함께 저작거리의 노비 시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더러운 욕설을 퍼부었지요. 쯧쯧. 저렇게 고운 얼굴로 역적의 딸이었을 줄이야. 압이 잘못 만나 신세 조졌구먼. 채윤은 입술을 깨물며 굴욕을 견뎠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어느새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노비 시장에서 그녀를 사들인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민진사와 상권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던 교활한 상인 장주부였지요. 그는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헐갑에 채윤을 사들였습니다. 허, 명 높은 민진사 댁아씨를 내 집종으로 부리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채윤은 월화와 함께 장주부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고결한 양반가와는 모든 것이 다른 탐욕과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같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장주부의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에게 모진 구박을 받으며 허드레시를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붓을 잡던 곱디 고운 손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며 금세 트고 갈라졌습니다. 밤이면 다른 노비들과 함께 축축하고 냄새나는 행랑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지요. 잠이 들면 아버지의 억울한 모습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채윤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고분고분하게 굴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멍청하고 순종적인 노비인 척 연기하며 장주부 집안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수의 칼날이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과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몇백, 몇천 배로 되돌려주리라.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달을 보며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답니다. 노비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채윤은 조금씩 장주부 집안의 신임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어수룩한 노비로 밤에는 예리한 관찰자로 살아가며 이 집안에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단서가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채윤은 안방마님의 심부름으로 뒤뜰의 장독대를 살피러 갔다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두런거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이라도 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낮추고 창호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장주부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정혼자였던 이현이었습니다. 의아함도 잠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채윤의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도령. 이번 일은 다 자네 덕일세. 자네가 민진사의 필체를 똑같이 베껴 영모서신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을 게야. 장주부가 기름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현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주부 어른이야말로 그 서신을 민진사의 서안에 감쪽같이 넣어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민진사의 막대한 재산은 모두 주부 어른의 것이고 저는 주부 어른의 힘을 빌려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만 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게다가 덤으로 저 고고하던 민씨 가문의 계집까지 내 집 노비로 들어왔으니 참으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 계집은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첩으로 내어주겠네. 채윤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믿었던 정혼자. 악몽 속에서 유일한 비디라 여겼던 그가 바로 아버지에게 영모 누명을 씌우고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 걱정하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추악한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채윤은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 웃음소리, 저 비열한 얼굴, 결코 잊지 않으리라. 채윤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았던 한 줄기 인간적인 감정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지옥의 불구덩이에서라도 반드시 두 사람을 끌어내려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리라. 그녀의 순수했던 영혼은 그 밤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처참히 배신당한 그 밤, 채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 이제는 뚜렷한 목표가 생긴 것이지요. 바로 이현과 장주부, 두 원수에게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자들의 것이었고 그녀는 이제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행랑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밤새도록 복수의 계획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숨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빼앗아 자신이 겪은 절망을 고스란히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심하다면 내가 직접 심판하리라.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발 아래에 꿀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채윤의 행동은 더욱 주도면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순종적이고 어리숙한 노비인 척 연기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온갖 구박에도 군소리 없이 따르고 장주부 앞에서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겁먹은 모습을 보였지요.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집안 사람들은 점차 그녀에 대한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순한 양 같은 모습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녀의 변화를 알아챈 것은 몸종 월화뿐이었습니다. 아씨,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월화는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채윤은 월화의 손을 잡고 그날 밤 엿들었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화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채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천한 목숨 아씨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채유는 월하의 충심에 처음으로 뜨거운